오늘 아침 일라디오. 촉촉하게 내린 비에 보리밭은 풍성함이 더해지고 습기를 가득 머금은 호밀밭도 푸르름이 더해지는 계절입니다. 올봄 비가 자주 와서일까요? 산의 나무도 길가의 들풀도 마치 한 폭의 물감 수채화를 보는 듯이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풍경 안에서 농부들은 올봄 농사짓기 힘든 상황들을 견디는 중입니다. 이상기온에 치료 방법이 없는 각종 질병에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까지 무엇 하나 어렵지 않은 일이 없는데요. 많은 지혜가 모여서 농촌의 힘이 되기를 바라보는 아침입니다. 5월 11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텃밭 가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다면 뭐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그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칼로리는 낮고 수분 함량은 높은 이것은 깨끗하게 잘 씻어서 껍질과 함께 섭취하면 더없이 좋은 채소죠.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이것은 크게 다다기와 취청 등이 있는데, 다다기 이것은 열매가 마디마디 다닥다닥 열리고 주로 연한 연두빛이 도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박이를 담글 때 주로 쓰이고요. 다다기에 비해 조직이 단단하고 초록색이 진한 취청은 볶음이나 무침 요리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도시 농부들의 텃밭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충남 천안, 경북 상주, 충북 진천 등에서 많이 재배되는데,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매가 맺히기 전에 열리는 앙증맞고 귀여운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이쯤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특별히 노래 힌트 드릴게요. 오, 이 노래! 이것을 재배할 때 틀어둬도 신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KBS 라디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업 분야의 흙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중앙정부가 추진한 사업이 있죠. 바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란 건데, 최근에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자체 소관 사업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관련 업계는 물론 농민단체의 반대를 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화학 비료를 많이 쓰면서 농지가 산성화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가 됐었다는 것,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면서 농지, 그러니까 흙을 살리자는 차원의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1997년부터 이 화학 비료가 아닌 유기질 성분의 재료로 만든 비료,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농업인의 약 70%가 지원 대상인 만큼 현장의 정책 만족도도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농민단체에서도 반대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제일 큰 것은 재원 문제가 있고요. 또 재원의 출처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재원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조건은 올해 같은 경우 20kg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에 따라서 국고가 700원에서 1,000원, 그리고 지방비가 600원, 자부담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농협등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더 지원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제 지자체로 내려갈 경우에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 등을 감안을 하면은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액을 이제 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단체에서도 성명서까지 내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어떤 형태로든 변하게 된다면 그에 맞게 또 반발이 나오는 것 같은데 농업 경영 환경이 썩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원이 줄어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고요.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재원의 출처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자체 재원으로 이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자체가 지자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구매를 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광역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불리하기도 하고요. 또 농민들의 선택권도 제한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광역 단위로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또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방분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논의를 중단을 하고 먼저 관련 전문가와 농민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올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할 때 그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또 조립식 패널 등으로 만든 숙소를 제공할 경우엔 허가를 불허하고 있죠. 그래서 농업인 고용주들은 이제 별도를 숙소를 마련하려고 준비하면 이제 정부가 비용을 좀 일부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신청을 어제부터 받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어제부터 관련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이면서 농어촌 지역의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소당 최대 1,500만 원 이내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임차를 한 경우만 대상인 것으로 현장에 알려지게 됐었는데요. 자기 소유의 집도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사업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은데요. 이게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한 경우가 있고요. 또 개인 소유의 빈집, 그리고 이동식 조립주택을 지을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임차한 빈집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지원금이 국비와 지방비로 해서 50%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반면 개인 소유의 빈집이나 이동식 조립주택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그리고 지방비 20%,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지원이 됩니다. 네. 현장에서 빈집의 기준을 두고 좀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해서 신청인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시설임이 확인된 경우를 이제 빈집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 소유의 빈집 중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올 1월 1일,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 신청 기준을 바꾼 날짜를 말하는 건데요. 이때부터 사업 공고일 이전까지 취득한 집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당초 현장에서는 개인 소유의 빈집 같은 경우는 이게 자신의 집을 개부수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알려지면서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부담 30%를 전제로 이런 조건이면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 이 신청은 이달 28일까지고요. 대상자 선정은 내달 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개소당 거주 인원 2명을 기준으로 지원이 책정이 됐고, 이 빈집인 경우에는 거주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신청하실 때 이 점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엔 바람이 좀 강하게 불었고 다시 또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주말까지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진다 이런 예보를 아침에 들었는데 날씨가 이런 식으로 바뀔 때 텃밭 상황은 어떻게 변합니까? 네, 봄철은 주로 건조한 기후가 특징인데 이렇게 비가 자주 오고 습한 상태에서 기온이 오르게 되면 곰팡이나 병해충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병해충 예방과 방제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기를 기다리다가 또 모종들이 밭에 심어지지 못하고 밭만 계속 다시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 그 사이에 풀들이 자랐기 때문에 다시 갈아서 일항을 다시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종들도 키가 훌쩍 자랐는데 날씨가 도움을 주지 않네요. 일기예보상으로는 이번 주말이 되면 열매 채소들이 밭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또 날씨 따라서 결정을 내리려고 했는데 또 밭 준비를 다시 하고 참 쉽지 않네요. 이제 봄밭에 좀 자리 잡고 이제 쑥쑥 자라기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유용한 텃밭 농사 정보 좀 전해 듣겠습니다. 도시농부들이 많이 심는 단골 작물 토마토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양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토가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의미겠죠. 토마토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인데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생긴 모양이 감과 비슷하게 생겨서 1년감 또는 이제 남만시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네. 우리는 토마토를 생으로 먹고 익혀서도 먹지만 아주 오래전 서양에서는 독성이 있는 벨라돈나라는 식물의 열매와 닮아서 식용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열매가 예쁘니까 관상용으로 이렇게 많이 재배했다고 합니다. 이후 토마토를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감칠맛을 내는 요리 재료로 많이 활용됐고 그러면서 과육이 풍성한 종들이 주로 재배됐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생과를 즐겨 먹기 때문에 과즙이 많은 종들을 주로 심게 되죠. 그런 차이가 또 있네요. 토마토 하면 이제 되게 크기로 이제 나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큰 토마토가 있고 방울토마토가 있다. 근데 요즘은 방울토마토 종류만 해도 뭐 단 것도 있고 색깔도 다르고 품종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좀 생겨난 것 같은데 우리 토종 품종도 이렇게 다양했나요? 토종은 좀 많지 않아서요. 괴산 지역에서 수집된 괴산찰 토마토와 진안 지역에서 수집된 진안 토마토 정도가 있습니다. 네. 괴산찰 토마토는 큰 토마토로 과육의 분질이 좀 있어서 감칠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고요. 또 진안 토마토는 큰 토마토와 방울토마토 중간 정도의 크기로 색상이 약간 분홍빛을 띱니다. 그리고 맛은 아주 새콤한 것이 특징이죠. 네, 맞아요. 그 크기에 따라서 또 진짜 맛도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골라 먹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토종 토마토를 좀 심어서 그 특유의 맛을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도 우리 도시농부들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은데 텃밭 농사 이제 토마토 계획하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관장님. 네. 토마토를 키운다는 건 그 난이도로 봤을 땐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꽃을 적구한다든지 순지르기 한다든지 뭐 또 중간에 영양 관리라든지 좀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중급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급의 난이도 토마토. 네. 토마토를 심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먼저 있는데요. 토마토는 텃밭에서 가장 흔하게 심는 작물이라 이전에 토마토를 심었던 장소에 또다시 토마토를 심는 건 아닌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에 심었었다면 이번에 심으면 잘 안 되는 건가요? 네. 텃밭의 인기 작물이라 자주 심게 되는데요. 같은 장소에다 심게 그렇겠죠. 되기도 하고. 예. 채소밭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농작물을 돌려짓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토마토를 건강하고 질병이 없는 상태로 기르려면 새로운 장소에 토마토를 심어야 합니다. 토마토는 밭 토양에서 아주 많은 자원을 활용하는 작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토마토를 길렀던 곳에 또 토마토를 심을 경우 토마토가 자라는데 필요한 미량원소가 부족할 수 있고 또 토양에 잠복하고 있던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 할 때 이제 조심할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배꼽 썩은병과 마른병이 대표적입니다. 배꼽 썩은병은 칼슘 결핍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마른병은 포자가 토양에 남아서 여러 해 동안 토마토 작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돌려짓기를 해야 토마토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지 않고 질병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좀 하고 싶어도 작년에 심은 자리라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는 다른 걸 이제 심고 내년을 기대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 정도 간격이면 괜찮은가요? 어떻습니까? 같은 공간에 최소 3년 동안을 3년이요? 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같은 공간이라고 한다면 조그만 텃밭이라도 일항을 바꿔가면서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명심해야겠네요. 이제 잘 나중에 수확할 때 좋은 토마토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이제 토마토는 많이 나와 있고 시설하우스에서 또 재배하니까 1년 내내 볼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텃밭에 심는다면 언제 심는 게 가장 좋습니까? 토마토는 열대 채소 작물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낮에 따뜻하다고 해서 심어도 되겠지 할 수 있지만 그 유혹에서 벗어나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 10도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그럼 올해는 아직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주말에 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더운 날씨가 지속돼서 토양 온도가 올라가야 냉해라든지 뿌리의 부패라든지 곰팡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토양 그 밑에 온도가 올라갈 때를 좀 기다리셔야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그 3년 간격을 좀 유지해야 한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이제 주말 농장 분양받아서 짓는 경우에는 주인이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전에 주인이 어떤 작물을 어느 자리에 심었는지 이런 걸 좀 알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 밭을 갈기 전에 밭에 있는 부산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밭이 이미 갈아져 있다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럴 때는 이웃에 계속 짓던 분들에게 내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밭이 무엇을 심던 밭인지 물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일단 확인할 수가 없다면 퇴비를 넣고 밭을 만든 다음에 재배하면서 미량원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바닷물을 30배 희석해서 뿌리는 것도 이런 미량원소를 보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바닷물로 이렇게 또 미량원소를 넣어줄 수 있군요. 전주인에게 그 사진 같은 걸 받거나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인데 부산물로 확인하기도 진짜 쉽지는 않고 만들어 간다. 그러면 이제 그 토마토밭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심기 전에 충분히 거름을 해서 넓은 일항을 만들어줍니다. 예. 토마토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넓은 일항을 만들고
낙엽이나 볏짚으로 충분히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풀이 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수분이 쉽게 마르지 않도록 해서 토마토의 뿌리가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온도차가 큰 철에는 온도를 조절해서 토양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지주대를 세우거나 시설하우스에서는 유인지를 아래로 들이워서 고정해 두는 일도 필요합니다. 심고 나서 지주대를 세우면 그 과정에서 뿌리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뿌리를 생각한다면 지주대를 미리 세우는 방법이 있는 거군요. 야, 이것도 좋은 정보인데 지주대 세울 때는 좀 생각해서 이것도 하면 좋을 텐데 어떤 점을 조심하면 될까요? 지주대는 충분히 깊게 박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단단하게 박아야 되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탄력이 있는 대나무를 사용해서 사용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새로 된 지주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주대와 모종 사이의 간격은 모종 심은 곳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가급적이면 안쪽으로 하는 게 좋겠죠. 해서 10cm 정도 띄워서 모종을 기울여서 성장하면서 묶어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네. 모종 사이의 간격은 60cm 정도로 이렇게 심게 됩니다. 그리고 심을 때 튼튼하고 탄력 있는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종을 깊게 심어야 합니다. 심을 구멍을 깊게 파고 물을 흠뻑 준 다음에 물이 스며들면 토마토 아래에 달린 잎 2마디 정도는 흙 속으로 들어가도록 심습니다. 네. 이때 잎은 또 따로 따주지 않고 심어서 흙 밖으로 나오도록 하면 줄기에서 나오는 뿌리를 키우는 역할을 이 잎들이 해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토마토 모종을 심을 때 그 방향 잡는 것도 나중에 이제 결과가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네. 토마토 꽃이 핀 방향을 반드시 작업자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통로 쪽으로 향하여 심어줘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자라면서 열매가 달리는 쪽이 통로 쪽을 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열매 수확하기에 편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은 구멍에는 파낸 흙과 완숙된 퇴비를 섞어서 이렇게 덮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심기 전에 걷어냈던 멀칭 재료로 다시 덮어주시면 됩니다. 방향도 이렇게 한쪽으로 맞춰놓는 게 나중에 편리하겠군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을 이제 여기에다가 더하면 되는 겁니까? 또 한 차례 또 작업이 필요한데요. 예. 꽃의 방향을 보고 이렇게 심었는데 그 꽃을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꽃들은 따주어야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작물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그 에너지를 초기에 성장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올봄 유난히 좀 비가 잦았던 것 같은데 토마토 심은 밭은 물 관리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물을 줄 때는 잎사귀까지 적시게 이렇게 위에서 주지 말고 뿌리 쪽으로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잎에 높은 데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게 되면 잎에 물이 튀겨서 흙 등에 이제 오염물이 이렇게 잎에 닿게 됩니다. 네네. 고추나 가지와 같은 작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토마토를 이렇게 심었는데 같이 심으면 좋은 동반 작물로는 뭐가 있을까요? 한련화나 금송화, 그리고 당근이나 바질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3995님, 6979님, 0419님, 텃밭가이드 정보 제공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하셨고요. 자, K8126님입니다. 5월 7일에 고구마 순을 심었는데 날이 추워져서 냉해 입은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심어야 합니까? 하셨어요. 너무 일찍 심으셨네요. 예. 고구마는 보통 5월 중순에서 6월 초에 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땅 속에 있는 줄기라서 냉해를 입었을 리는 없고요. 고구마 잎이
처음에 모종 심을 때 고구마 잎은 원래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땅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순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며칠 안 지났으니까 조금 더 보면은 또 살아날 수 있겠네요. 4693님, 아이들이 가져온 강낭콩 2개가 많이 자랐습니다. 흙에 양분이 모자랄까 걱정인데 분갈이는 못할 것 같고 물 줄 때마다 사두었던 액비를 섞어주고 있는데 따로 비료는 주지 않아도 될까요?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액비와 거름이니까요. 따로 준비하신 액비가 있다면 그것을 꾸준히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텃밭 가이드 오늘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종천국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종을 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농장에다가 제약 개발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농사 지은 거를. 없는 거 없이 거의 다 있습니다. 대추, 방울토마토, 오이고추, 아사기고추, 그 종류가 엄청 많아요. 농그린, 그리고 일반 고추, 청양고추, 토마토. 훨씬 많죠. 한 2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휴일에는 미처 판매를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재배는 더 많이 못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딸려요. 가격은 올라가고 작년보다 다 올랐어요. 꽃도 나무도 다 올랐어요. 자재도 다 올랐어요. 다 인상됐어요. 그래서 힘든 점도 많아요. 외국인들이 없어갖고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행복해 하시고 가실 때게 그리고 보람을 느껴요. 번창했으면 좋겠고요. 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외국인들이 좀 마음대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모종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옹기종기 자리 잡고 봄의 에너지를 마구 뿜어내고 있겠죠. 아직 키는 작고 잎도 여리지만 흙을 뚫고 싹을 틔워낸 그 힘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힘찬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정성을 쏟아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좋은 땅에 뿌리 내리고 잘 자라서 농가의 든든한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촌 곳곳에도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상황이 좀 빨리 나아져서 농촌 현장을 어렵게 하는 일손 문제 해결이 되면 좋겠고요. 오늘 만나본 모종 농가도 한결 수월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날씨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충청 이남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곧 전국에 비가 그치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아침 기온은 다소 서늘하지만 한낮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넘게 나는 곳도 있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한낮에는 햇살도 강할 거라고 하니까 옷차림 또 자외선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이 있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4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서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면서 집단 면역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6월까지 1,300만 명에 대해 1차 접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요. 이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앞당기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이 좀 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는데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도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했고 이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보완에 초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고통이 큰 청년들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라고 했고요.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살펴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63명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4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또 지난 3월 30일 이후 41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400명대 후반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에서는 지금까지 17명이 연달아 확진됐는데요. 이 중 학생들이 8명이나 됩니다. 이 확진자들은 정기 수업 외에 방과 후 수업이나 돌봄 교실 등 장시간 함께 수업해서 이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4배나 증가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에 제주도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놀이연습장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목욕탕이나 PC방, 오락실 등도 밤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동안에는 이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증명된 환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왔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백신 접종 후에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이 치료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 백신과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한 그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서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들이 대상이고요. 네. 다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로 보이는 경우 그리고 이 명백하게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제도는 그 일주일여 뒤인 1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이에 따라 지난 3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팔다리가 마비된 40대 간호조무사는 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공수처 첫 사건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의 첫 사건 번호가 2021 공제 1호가 됐는데요. 이 번호가 붙은 사건은 바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불법 채용 의혹이 됐습니다. 지난 1월 이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넉 달째이자 검사와 수사관들을 임명하며 수사 진용을 갖춘 지 3주 만인데요. 지난달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된 교수 5명을 특정에 특별 채용했다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비서실 직원으로 하여금 심사 과정 등에 부당 개입하도록 지시한 것이 이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 남용이다라며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서 수사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공수처 첫 사건은 출범 취지에 맞게 검사나 판사의 권력형 범죄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공수처는 감사원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된 사건부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이다라며 합법적인 채용이었다는 점을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네. 자,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고요? 네. 이 피의자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이 아니라 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검사 측과 피의자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물론 강제성은 없고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사건을 두고 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이 출국금지 과정이 불법이었다면서 이 수사에 착수한 일선 검찰에게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로 개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해서 표결한 결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그만하라라는 의견이 8대3으로 우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기라는 의견이 8대4로 우세했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수사를 했고 또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기소를 하라라는 판단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을 수사한 검찰의 어깨가 가벼워진 상황인데요. 이성윤 지검장은 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따로 내진 않았습니다. 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신청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의 복당 절차를 밟겠다라면서 자신은 신한국당에 입당한 이래 단 한 번도 당적으로 옮긴 적도 없고 당을 떠난 일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며 밖에서 머문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정치 역정과 부족함을 되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신의 복당을 반대하는 김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일찍 핀 꽃이 일찍 진다 이렇게 주장하자 이 김웅 의원은 그 홍준표 의원에게 그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조화로 사시라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선후배 없는 막가파 정치라거나 소금도 오래되면 곰팡이 난다라는 식의 이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그 경비원 해고에 맞서서 서명 운동에 나섰다고요? 네, 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최근 경비업체가 바뀌면서 경비원 44명 중 16명이나 해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재계약 날짜 이틀 전에 예석하게도 같이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드린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면서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함께 보내 더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경비 노동자를 문자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한 갑질이라면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은 불과 일주일 만에 700명 넘게 동참하며 규모가 커졌는데요. 입주민들의 인터넷 카페에도 경비원분들에 대한 응원 댓글들이 달렸고 또 본인이 사는 곳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이 주민들은 구청장과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서명 내용을 전달하고 경비용역 업체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갭 투자로 무려 400여 채의 집을 구입한 모녀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네. 이 서울 시내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주택을 400채가량 가지고 있는 모녀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을 했습니다. 이들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라고 하자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이들 모녀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만 현재까지 100명이 넘고요. 계약자들의 전세 만기일이 닥치면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전세가와 매매 가격이 비슷한 집을 닥치는 듯 사들였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로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많은 집을 가지게 된 것인데 네. 모두 딸들의 명의였지만 계약을 주도한 것은 엄마였다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크게 늘면서 이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모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상당수가 광고를 위해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요? 네. 그 인터넷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나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하고 나면 이후 웹상에서 관련 광고가 계속 나타나곤 합니다. 이 사용자의 검색 이력을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건데 좋게 말해 맞춤형 광고지만 이 개인정보가 흘러들어가는 것 같아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고학수 교수팀이 앱 886개를 분석했는데요. 이 중에 무려 93%가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서 광고 관련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절반 이상이 구글 또는 페이스북 서버로 정보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민감한 개인정보 관련된 앱들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또 이런 디지털 광고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2,270억 달러, 그러니까 254조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거부감이 커지자 애플은 지난달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모을 수 없도록 했고 구글도 비슷한 정책을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화요일 순서였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